네, 새 정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진숙 교육, 정성호 법무,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나섰는데요. 특히 논문 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.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문회는 이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, 그리고 자녀 주기 유학 문제, 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고, 일단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고개 숙여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.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뭐 논문 표절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논란이 이제 빚어지고 한 데 대해서 이제 송구스럽고 사과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오전에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좀 전에 몇 사람하고 차 한잔하면서 뭐 지금 인사청문회 가지고 좀들 얘기를 나눴는데요.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. 요새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거 얘기하면서.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인데,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에 취임했잖아요.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근한 30년 전 얘기인데, 그때는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없었어요. 도입되기 전이었다고요. 근데 어떤 분을 변호사인데 어떤 분을 이제 장관으로, 뭐 그분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제가 그냥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지명을 했어요. 김대중 대통령이. 근데 이제 청문회가 이제 없으니까 그런 절차는 없었고, 이제 다만 장관이 지명하니까 이제 언론 청문회, 언론 검증, 말하자면 언론 검증 들 해서 결국은 장관 지명 닷새 만에 5일 만에 장관직 사퇴. 그래요? 취임은 했어요. 근데 그 문제가 됐던 게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아까 장관 취임사를 하면서 제가 이 장관직을 이렇게 맡은 게 이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인 것 같아, 제 기억에 이 각하란 표현을 이제 안 쓰기로. 그전에는 각하였지 않습니까? 전두환, 노태우 다 각하였잖아요.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도 아마 그 각하란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하여튼 대통령님을 위해서 뭐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장관 취임사를 하면서 맞아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이제 부른 거라. 근데 이게 낙마의 주요 사유가 돼서 단 5일 만에 장관직을 취임사가 문제가 됐군요. 그게 뭐냐면 각 언론이 뭐 별다른 뭐 다른 무슨 뭐 요새 나오는 뭐 이제 이진숙 후보인가요? 이 사람처럼은 논문 표절이나 무슨 뭐 자녀 조기 유학이나 부동산 문제나 흔히 얘기하는 뭐 병역 문제나 이런 게 나올 그런 겨를도 없이 그냥 장관 취임사 너무 뭐 과공 비례라는 말이 있잖아요. 임명권자에 대한 그런 저자세 이런 거로 일관을 한 그 취임사를 가지고 각 언론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어요. 그래서 딱 5일 만에 그냥 뭐 전직 장관이기는 하죠, 그죠? 취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낙마를 한 일이 있었다.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과연 이 가문의 영광이고 견마조를 다하겠다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뭐 이 견마지로 다하겠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요새 하거든요. 그 비슷한 얘기들 대통령과 하여튼 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 인사청문회나 제도가 없었지만 이렇게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낙마를 하고 하는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
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더 그 어떤 그 장관에 대한 이 품평 내지는 이제 자격 심사 뭐 이런 것이 문턱이 더 낮아진 거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진숙 후보라든지 뭐 몇 사람 있잖아요. 지금 문제가 막 되고 있는 사람들. 예.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제가 아까 얘기한 견마지로 뭐 이런 장관 경우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위중하잖아요. 어떤 뭐 결격사유가 될수 평이라는 있다. 표현은 뭐 맞진 않지만, 예.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경우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사실은 그 여론이 꼭 뭐 100% 맞는 건 아니지만 대개 인사권자가 그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. 예,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. 뭐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확산됐나요? 어떻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명이 좀 돼야 되는데. 문학인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라면 과거 정부에서는 이미 낙마가 됐습니다. 논문 표절만 가지고도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죠. 비슷한 사례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논문 표절은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. 케이스가 다양합니다. 한 케이스만 가지고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표절 문제, 가로채기 문제, 여러 다양한 수법의 논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. 본인은 이공계에 관행을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한석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자꾸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국민 눈높이를 훨씬 더 넘어선 수준의 문제고요. 또 기본적으로 자녀 해외 유학 문제가 전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일단 불법이었죠.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자기 자녀가 대학 입시를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실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수능 성적표를 놓고 정말 밑줄을 그어가면서 각 대학의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한탄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자녀를 중고등학교, 대학까지 해외에서 보냈습니다. 해외에서 대학 보낼 때 1인당 평균 1억 이상 듭니다. 저는 그 돈이 그 많은 돈, 2명을 다 보냈기 때문에 몇 억이 되는 돈을 어떻게 장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놓고 교육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다. 대한민국의 저 시골 산골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처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 오른다는 건 자체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교육부 장관은 최소한 자녀들의 중고등학교, 대학 교육을 한국에서 시키면서 고민해 본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국방부 장관 최소한 병역금을 다 하면서 연병장에서 땀을 흘려보고 속된 말로 짬밥을 먹어보면서 그 고통을 겪어봐야지 장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소한 국민주택 청약을 넣어놓고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는 그 정도는 돼야지 장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장관을 하겠다,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겠다, 이건 말 안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북관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돼갖고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. 오전에 그건 챙겨보지 못했는데 두 분 청문회 어떻게 좀 돼야 될까요? 그분이 어디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 과거에 조문 신청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대북관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. 있었던 모양이죠.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양반이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과거의 그 후보자의 발언이나 무슨 기고 내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또 정확한 김영훈 후보자가 정확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논란이 된 내용이 이제 여기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냐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이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자기도 동의한다.
그래서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주장한 뭐 부분. 안규백 또 국방장관 후보자는 주적이다 북한은 이렇게 우리 뭐 얘기했고요. 주적이다 예, 뭐 그랬잖아요. 예, 예. 글쎄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잠깐만요, 조금 다릅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한테까지 북한에 관련한 시각을 물을 수는 있겠는데 예. 그게 과연 무슨 전곡을 찌른 그런 그 문제 제기였는지는 네.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네, 네.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좀 그렇지 싶네요.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. 야당 예, 입장에서. 알겠습니다. 두 분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예. 뭐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온건파고 예. 현재 야권이죠. 야권 내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불만이 제기될 정도로 온건한 인물이기 네.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른바 민노총 위원장 출신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민노총은 기관사 출신이고요. 최소한 대한민국의 귀족 노조의 대명사입니다. 예. 대기업과 공공기업들로 대부분이 대기업과 공공기업으로 이루어진 노조이고 예. 지금 그 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단순히 귀족 노조의 민주노총 입장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, 예. 현재 대한민국 국가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 문제입니다. 각 분야별 국제 순위를 따지면 가장 떨어지는 게 노동시장의 문제거든요. 유연성이 떨어지기 예. 때문에. 그래서 전체 노동자, 귀족 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,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 능력 여부에 대한 좀 검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예. 특히 노동시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게 좀 질의가 되고 그에 대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예. 대북 문제 부분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글쎄요. 것 같고요. 예. 예. 오후에 청문회가 좀 정상화될지 이제 싶은데요. 지금 뭐 국회 방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국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중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짧게 그 강선 후보자 인선은 어떻게 될까요? 엊그저께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비판 여론이 좀 있나요? 어떻게 여론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이번 주 내내 지금 이 장관 인사 청문회 하죠? 그렇죠. 그죠? 예. 아마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중반쯤 됐는데 뭐 대개 이 언론 보도나 보면 그 여러 명 중에 지금 후보자 중에 이제 2명의 그 여성 후보 쪽으로 화살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. 국민의힘 그 야당 쪽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이 둘은 말하자면 야당으로서 그래도 뭐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를 내려면 이 둘은 최소한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작전이. 그래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아까 얘기한 그 교육장관 이선 뭐 이름 뭐죠? 뭐 처음 봐서 이진숙 후보자하고 예. 그다음에 이 여가부 강선우 후보자 예. 이제 두 분이 이제 타겟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쭉 나오는 거 보면 그 보좌진에 대한 무슨 갑질 뭐 이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건 뭐 저희도 뭐 저 안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국회의원 해보면 그 지금 아마 국회에서 그 유급으로 국회의원 1인당 채용할 수 있는 그 보좌진이 9명일 겁니다. 지금 9명일 건데 보좌진이 그건 사실 자그마한 어떤 회사로 치면 국회의원이 사장이에요. 그 노조도 없어요. 그 안에는 보좌진 협의회인가 뭐 지금 노조로 돼 있는가 하여튼 뭐 그 협의회는 있는데 각 당에 그 사람들의 임면권은 국회의원한테 있다고요.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뭐 딴 사람 제 얘기하긴 그렇고 제 경우는 제가 8년 국회의원 하면서 중요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3명이 있거든요. 선임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8년 저하고 그냥 내내 같이 했거든요. 그래서 뭐냐면
어떻게 사람끼리 일하면서 그냥 100%다 이 보좌진들이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. 하다가도 뭐 실수도 있고 그러면 야, 좀 잘해라. 그러고 이제 그냥 또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게 무슨 뭐 50몇 명을 갈아쳤네. 근데 뭐 강선 후보자는 그게 중복된 인원도 있고 해서 뭐 28명이라고 예. 뭐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비대 편기 뭐 이런 거를 뭐 비서한테 뭐 대신 지배 거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알겠습니다. 또 보좌진에서도 뭐 그런 걸 또 뭐 그게 사실 아니냐 뭐 이렇게들 저 입장을 내고 그랬던데 사실이라면 이거는 적격이라 할 수 없죠. 그래서 제가 모두 했던 얘기대로 임명권자의 이거는 아마 결단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예. 어떻게 해석하십니까, 안 의원님? 예.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1년에 뭐 보좌진을 대여섯 번씩 바꿔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을 수 있는지도 놀랐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. 본인이 해명이라는 게 결국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뭐 본인이 이쯤 되면은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요. 아마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은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밑에 있는 부하들, 보좌진들을 어떻게 얼굴 보고 이제 근무하겠습니까? 보좌진 협의회에서 뭐 투표한 거 보니까는 뭐 대다수가 사퇴가 맞다라고 그런 투표 결과 나오는데 본인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의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윤희숙 혁신안 운명이 이번 주 일요일에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. 윤희숙 혁신안은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절연론이죠.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당원 당규에 이제 단절한다 이런 내용을 좀 담자고 제안을 했고 사실 원래 이번 주 초에 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에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그저께는 한쪽에서는 윤석열 절연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윤 어게인 행사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또 지도부까지 참석을 하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? 혁신이가. 예. 혁신이의 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현재 역대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이가 혁신이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제대로 뭐 이행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. 다시 한번 뭐 어제 이제 윤 어게인 뭐 행사라고 하는데 뭐 지도부가 참석했다. 지도부는 통상적으로 참석을 하긴 합니다. 동료 국회의원들의 행사에 대해서는. 내용을 잘 모르고 참석했다고 해명을 했더라고요. 그러나 어찌됐든 국민의힘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을 넘어서야 됩니다. 그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제자를 걸음일 뿐이고요.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은 다 보입니다.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에코 챔버라고 그러는데 같은 방에 있으면은 그 메아리가 자기한테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같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그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, 그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. 정답을 정해져 있고 아는데 그 정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우둔한 존재일 뿐이시죠. 네. 이번 주 일요일에 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이번 주 일요일 날 의총 열어서 혁신안을 어떻게 할지. 이 혁신안 가지고 어떻게 할지. 그 논의한다 이거죠. 그거를 좀. 근데 제가 기억하는데 대선 때 비대위 위원장했던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했죠. 그죠? 대선 때. 근데 김용태 비대위가 혁신안 그때 내놨었거든요. 5가지. 근데 국민의힘이 아마 의총에서죠. 그거 다 그냥 뭐 결과적으로 다 없던 일 만들어 버렸잖아요. 다 그냥 맞으면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윤희숙 혁신안 내용은 뭐 아까 우리 앵커 얘기했듯이 윤석열과 이제는 명확하게 국민 앞에서 선을 긋자 이제 이게 골자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지금 뭐 국민의힘 대선 전후 특히 대선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마 의총 일요일 날 해봐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혁신안하고 아마 내용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. 윤희숙의 혁신안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의총에서 수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. 지금 국민의힘이
그 동향들을 보면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남해당 얘기지만 눈에 보여서 지금 8대 사건에 대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지금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선 패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개를 중요한 건들을 뭐 후보 교체 시도라든가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는데 좀 너무 그 인적 쇄신 기준으로 윤희숙 의원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게 너무 광범위해 보여요.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딱 이렇게 축약해서 그렇게 해서 정곡을 찌르고 들어가야 그래야 좀 이게 좀 실효성이 있고 국민의힘 저렇게 굴러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어떻게 진짜 피해갈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라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그 체포 시도할 때 그 관저 앞에 가서 뭐 그 저지 시위했던 사람 뭐 수십 명 의원까지 여기다 다 포함을 해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은 거라. 그러면 의원들이 뭐 자기를 직접 겨냥한 이런 쇄신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그거 합시다라고 그렇게 달겨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. 제가 보기엔 전술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뜻은 알겠는데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 아닌가. 너무 넓게 잡았다.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윤희숙 혁신안의 운명 이번 주 일요일에 의총 결과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